예, 저번 주 복습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상대적으로 좀 중요도가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육공학, 주로 매체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교육공학이 등장을 하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였냐면 기존의 교수 이론들이 교육학 분야에 있다가 교수 설계공학 쪽으로 옮겨오면서 교육공학 쪽에서 오히려 교수 설계 이론과 함께 교수 이론들을 기본으로 장착하는 형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된 형태를 보면 과거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시청각 교육과라는 과가 있었다. 지금은 다 교육공학과로 바뀌었다. 즉 시청각이 추구하는 바는 매체였고, 매체 중심에서 이게 매체라는 게 교사와 매체를 거쳐서 학생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매체 중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게 양방향으로 확장된 거죠. 어떻게? 교사와 매체를 거쳐서 학생에 이르는 상호작용 과정으로 확장된 게 바로 학습 과정입니다. 이랬다가 이 각각의 학습 과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법들로 세부 기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사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기법, 학생과 매체가 상호작용하기 위한 기법, 학생과 교사가 상호작용하기 위한 기법들로 발전에 들어간 게 바로 교육공학 부분이죠. 교수공학에 이르러서는 이제 교수 각각의 그 기법들로 발전된 것들이 하나의 그 세부 기법들이 나오면서 설계, 개발, 활용, 관리, 평가에 대한 기법들이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익숙한 AD 모형으로 본다면 분석 단계를 거칠 거 아니겠습니까? 분석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였냐라고 보면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기법이에요. 설문조사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학습하고 있던 그 교과서를 검토를 한다든가와 같은 형태로 그 분석하기 위한 기법들이 여기 교수공학 부분에서 만들어졌고요. 설계할 때 필요한 기법들이 있고 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기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교수 목표를 뽑아내고 거기에 평가 방법을 같이 리스트업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진 거고요. 개발 단계에서는 실제 교육 자료를 만들고 수업을 설계하기 위한 절차를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그 실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기법들인데 그런 그 세부 기법들을 만든 게 교수공학이에요. 교수 설계공학으로 오면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 각각의 기법들을 하나로 엮어서 우리가 딱 현재 찍어서 보면 수업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교사, 매체, 학생이겠지만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본다면 분석부터 설계, 개발, 실행, 평가에 이르는 AD 단계를 거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법으로 확장한 것이 바로 교수 설계공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체에 관심을 갖다가 상호작용으로 확장해서 학습 과정으로 갖고 여기 확장하면서 관련된 기법들을 하나하나 개발을 해 들어가다가 이거를 전 단계는 전체를 개발을 하고 즉 이 개발 과정에 각각의 필요한 기법들로 확장해내고 이거를 다 묶은 것이 교수 설계공학 쪽이다. 그렇게 발전해 왔다. 그래서 2002년 이후에는 교육공학에 계신 교수님들이 주로 관심은 뭐냐? 바로 이 교수 설계공학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매체 관련해서는 잘 다뤄지지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교육공학회 정의가 이렇게 흘러왔고요. 자, 그래서 그 전체적인 그 시간상의 흐름으로 보면 어떤 기술상의 흐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모바일로 오면서부터 이제 ICT라는 부분이 접목이 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시간, 장소의 구분됨이 없이 학습을 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학습 체제로 가고 있다. 즉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인강을 다 현재 모바일로 해서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는 이런 거기에다가 이제 아프리카 TV처럼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들어가면서 유비쿼터스로 점차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교육공학의 이 각각의 기법들의 세부 요소들을 나열해 놓은 것이 이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 그래서 매체 관련돼서 나타나는 이야기는 우리가 시각교육이론, 청각이 빠졌죠. 오디오가 빠졌어요. 비디오만 있어요. 비디오 플러스 오디오, AV죠. 오디오 플러스 비디오가 돼서 AV가 되는 게 시청각 교육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외워야 되느냐? 그건 외울 필요 없는 것 같다. 논술에서는 각각의 구현 사례를 뭐 한 3가지 정도 드세요가 나올 수 있는 최대한이라서,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 백문이 불여일견, 백견이 불여일행이라는 것만 알면 된다. 백문이 불여일견, 백견이 불여일행. 직접적. 이렇게 이해를 하고, 중간중간의 경우는 우리가 학교 다녔던 경험을 생각해서 보면 언어 다음, 즉 바로 텍스트에 있는 글 다음으로 우리가 조금 더 구체화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그림이죠. 그림, 도표, 지도, 그림. 그 다음에 그게 가장 더 사실적으로 나온 것들은 우리가 교과서에 사진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진 정도일 거고요. 사진에서 더 나가게 되면 이제 입체도, 필름, 모형처럼 이게 교보제가 되겠죠? 교보제. 그 다음에 전체 장면. 우리가 그래서 실제 요 근래 학교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은 체험 학습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전체 장면을 보는 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 오디오를 결합하게 되면 바로 사진이 영화가 되죠. AV로. 그다음에 이거 목적적 경험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고, 한 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해보는 게 낫다라는 게. 즉, 에펠탑을 100번 얘기 듣는 것보다 에펠탑 사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고, 100번 사진을 보는 것보다는 에펠탑 직접 가서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는 게 바로 시청각 교육 이론까지가 흐르고 있는 관점이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매체 중심에서 교사, 학생 간의 상호작용으로 확장한 것이 벌로의 SMC 할몽이죠. 그래서 샌더는 보내는 사람, 교사, 메시지가 내용, 그 다음에 이런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채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채널이 바로 여기 채널이고요. 그 다음에 리시버는 학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샌더와 리시버가 둘 다 사람이죠. 인간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사회적인 이런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의 한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이해를 하고 나면 사람이 보낼 수 있는 메시지가 통과되는 그 채널은 뭘 거냐? 오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해두시면 충분한데, 벌로 SMCR 모형은 주로 교사에서 학생에게 이르는 일방향 통신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은 학생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성취행동을 유도하거나 하는 것 같은 쌍방향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벌로 SMCR 모형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한 것이 셰넌과 슈람의 통신 과정 모형, 바로 쌍방향 통신으로 이해를 하는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바로 교사와 학생이 공통의 경험을 하는 이 경험의 장애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경험의 장애에 방해를 하는, 시끄럽다거나 와 같이 수업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거를 갖다가 화이트 노이즈라고 해서 잡음이라고 얘기를 한다. 즉 셰넌과 슈람이 기존의 벌로 SMCR 모형에서 확장돼서 양방향 통신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의 수업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학습 효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들을 밝혀낸 모형이라는 면에서 셰넌과 슈람의 통신 과정 모형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체 속성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냐면, 하인리 어시어 모형은 매체 선정을 위한 analyze, select, state the objective, select the media, utilize the media, request for participation, evaluation. 바로 학습자 분석, 목표 진술, 매체 선정, 그 다음에 활용,
그 다음에 참여율도 평가 수정 단계를 거치는데, 잘 보시면 이게 분석, AD 모형의 분석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 설계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 개발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 그 다음에 실행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 평가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을 사실상 매체 관련해서 나열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시면 우리가 여기까지가 개발 단계죠. 이렇게 섞여 있죠. 여기 살짝. 그래서 우리가 어슈어 모형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AD 모형을 정확히 알고 그냥 ASSUR이라는 타이틀만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으면 내용물 쓰는 것들은 우리가 AD 모형에서 충분히 쓸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논술 쓰는 정도에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라. 더불어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당황하고 안 쓸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거의 걸맞는 내용들을 유사하게 써준다라면 감점은 되겠지만 빵점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컴퓨터가 보조 활용되는 수업인데요. 여기 컴퓨터 활용 수업이라는 것들은 바로 인터넷이나 온라인에 연결이 안 된, 네트워크에 연결이 안 된 컴퓨터를 놓고 그냥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수업의 유형이라서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면 되지 이게 요즘 관심사항은 아니다라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가 컴퓨터가 있으면 당연히 멀티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멀티미디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터넷이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러한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의 특장점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게 현재의 학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수업 안에는 탐구 수업이나 토의학습처럼 기존의 객관주의 교수 이론에 의한 수업을 진행할 때에도 도움이 되지만 문제중심 학습이나 협동학습처럼 구성주의 수업에 의한 방식을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제가 협동학습의 예를 들면서 내지는 문제중심 학습의 예를 들면서 조나센의 국선주의 학습환경 설계에 필요한 과제도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고 관련 사례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고 부가정보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 대화해먹도구는 단톡방 이런 걸 통해서 인터넷이 서기를 둘 필요가 없을 정도로 토의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협력에 있어서 월등한 존재 아니냐. 공평성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인식도구라는 것들은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찾아서 멀티미디어를 보거나 하게 되면 현미경과 컴퓨터 그 자체가 인지도구가 되는 대화협력도구, 인지도구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맥락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맥락적 지원이고 우리가 인터뷰를 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 본다면 인터넷에 예약을 하기 위해서의 연락처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인터넷 통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와 인터넷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존에 상당히 비효율적이면 있었던 협동학습 부분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온라인 프로젝트는 바로 웹 기반의 것들 안에 협동학습에 활용될 때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느냐. 특히 인터넷 활용 수업이라는 게 협동학습에 훨씬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런 사용됐을 때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얘기들을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매체 관련된 내용이고요. 실제 그 다음에 우리가 다뤄졌던 내용은 바로 교육 과정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교육 과정이라는 부분을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교육 과정을 전반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을 보면 맨 처음에는 목표 수립을 합니다. 교육 목표 수립한다는 것은 왜 가르쳐야 되느냐?
그 다음에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교육 과정을 수립하고, 이 과정이 설정이 되면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수학습법의 흐름이 오게 되고요. 그래서 가르쳤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so what에 해당되는 게 바로 교육평가고, 여기에 이어지는 게 이러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 지원, 관리 체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바로 교육 행정이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실제 교육과정에서 할 때 목표 수립에서부터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홑에 대한 질문들을 잘 해주고 있고요, 교육과정에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역사적인 전개 이런 부분은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논술 자체는 학교 현장에 발생 가능한 사례를 주고, 그 발생 가능한 사례에 대해서 교육학 이론에 근거해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육학 이론에 근거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다 보니 과거의 역사를 다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과정은 이렇게 전체 줄거리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줄거리를 나타내고 있으면서도 막상은 분야는 여기 이게 나올 확률이 좀 낮다라고 가정을 보면, 그래서 뭐 일부 개념은 다룰 수가 있겠죠. 뭐 재개념주의 이런 정도는 다뤄질 수 있겠지만 나머지가 잘 안 다뤄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교육 과정, 교육 내용, 교육 과정 개발 모형, 개발의 실제 현황,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의 교육과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갖고 있는 의미 정도가 대단히 중요한데 분량이 너무 적다. 그래서 나온 게 또 나올 수밖에 없고, 실제 타일러 같은 경우는 나온 게 수차례 나왔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기존의 교수학습법이나 교육심리와 달리 나온 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온 거는 또 나올 수도 있고 여전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분량이 작기 때문에 나머지도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교육 과정 안에서 우리가 교육 과정 하면 항상 생각하는 거는 교과목에 해당되는 공식적 교육 과정만을 생각을 하시는데, 실상은 우리가 생활지도와 상담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는 부분이 항구적인 영향을 미치고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선생님들이 학교에 부임을 하시면 대개는 나는 이 과목을 잘 가르쳐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학교 부임하시면 대개의 선생님들이 교과목 하나를 가르치는 담당을 하시면서 플러스 담임교사를 대부분 담당을 하십니다. 그래서 공식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을 고민을 많이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학교에 부임하시는 선생님들의 경우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교육과정 설계로도 들어가 계세요. 자유학기제라는 게 기본 취지가 기존에 가르쳤던 거 말고 학생들이 원하는 다른 쪽을 해보자라는 거였기 때문에 기존에 가르치지 않았던 영교육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의 2015년까지 이르는 흐름에서 보면 그 교육과정의 역사적인 흐름은 교과서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문화유산을 전달하는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 그다음에 직업교육을 강조하는 경험 중심 교육과정으로, 이후에 수학과 과학을 강조하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으로 이행해 왔고요. 그 이후에는 인간 중심 교육과정으로서 자아실현의 방안을 찾는 쪽으로 이어져 왔고, 그 다음에 90년대에 구성주의 교육과정, 이후에는 복고주의 경향을 따라 80년대 이후에는 통합교육과정으로 해서 기존에 교과, 경험, 학문, 인간중심 교육과정에 갖고 있는 장점들을 다 취합을 해보자라는 게 통합교육과정이었고, 이게 90년대에 구성주의로 또 나아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제 교육과정 사례에서 보면 이렇게 20년대 이전까지의 교과중심 교육과정, 30년대 이후에 경험중심 교육과정이 흘러왔고요. 그 다음에 60년대에 학문중심 교육과정이 흘러왔고,
80년대에 인간중심 교육과정으로 흘러왔다. 이후에 파이나의 재개념주의까지가 인간중심 교육과정이라면 80년대에 복고주의 운동이 나타나면서 통합교육과정이 나타났다라는 부분들의 그 역사적 흐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적 흐름이 잘 안 다뤄지는 이유로 제가 뭘 말씀을 드렸냐면 실제 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그 교육 과정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가르칠 내용들을 잘 선별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러한 내용들은 바로 이런 교육 과정 개발 모형에서 다루고 있다. 교수 설계에서 교수 설계 과정이 중요했던 이유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선생님들이 수업 방법을 만들어 들어갈 일은 없다. 하지만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입체적으로 집대성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 설계 과정, 교수 설계 개발 모형이 중요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무엇을 가르칠 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집대성해 놓은 것이 바로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니 교육 과정을 다루는 사람들은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다 집대성해 놨으니까. 이런 교육 과정에 대한 개발 모형은 처음 나온 게 타일러가 처음이라는 거죠. 언제? 바로 1949년에. 타일러가 최초예요. 그래서 경험주신 교육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타일러가 이렇게 교육 과정 개발 모형의 기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에 나왔다. 최초로 나왔다. 두 번째는 타일러가 진보주의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진보주의 철학을 뺀 방법론 중심의 거를 냈기 때문에 모든 철학자들마저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 들어오면서 교육 목표 수립, 교육 과정이 제대로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살펴보면 평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들어왔고 그 이후에야 교육 목표라는 부분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겠다는 거죠. 타일러 이전에는 학교 교육의 목표란 개념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애들 잘 가르치는 것 외에는 목표라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타일러를 통해서 교육 목표가 들어왔고 타바에 있어서는 교육과정이 학문주신 교육과정으로 1960년대에 브루너 때문에 한번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뀐 교육과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게 타바가 선생님들이 직접 들어가서 하는 거였고 이후에 선생님들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나서 개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워커가 직접 교육과정 개발에 들어가 봤더니 타일러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적용되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워커가 실제 교육과정 개발이 이렇게 됩니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했고요. 그 이후에 아인즈너 같은 경우는 타일러의 과목은 행동 목표를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측정 가능할 수 있도록 행동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를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면 평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측정 가능한 행동 목표를 했어야 된다라고 봤는데 그러한 행동 목표를 세우는 게 아무 의미 없는 과목이 있더라.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체능 과목이다 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림을 그려서 자기의 생각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들은 바람직한 목표가 되겠지만 붓질을 1000번을 한다라는 행동부를 세우는 것들은 아무 의미 없는 교육 목표가 되기 때문에 교육 과목의 성격에 따라서 목표가 달라져야겠다라는 게 타일러가 얘기한 것이고요. 이게 최근에는 다양한 학교들이 나타나면서 예술고등학교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공통 교육과정이 아닌 교육과정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교에 적용할 수도 있는 스킬백의 학교 중심 모형이 있는데 이게 안 다뤄졌다. 그래서 언제 다뤄져도 이상하지 않은 게 바로 스킬백의 학교 중심 모형이다. 또한 위긴즈와 맥타이의 후진 설계 모형은 타일러가 목표 수립을 하고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학습 경험을 조직하고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했더니 평가가 흐지부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후진 설계 모형은 어떻게 했냐면 목표를 세웠으면 목표에 따라서 평가 방안은 당연히 바로 도출될 수 있으니 목표에 따라서 평가 방안을 일치시키고 평가를 잘 받기 위한 교육과정을 설계를 하면
목표, 평가, 교육 과정이 일치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죠.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게 위긴즈와 맥타이의 후진 설계 모형이고,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수립하고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계획에 맞는 내용을 만들어내는 설계 과정을 거치는 게 위긴즈와 맥타이의 후진 설계 모형이었다. 이렇게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이렇게 많이 다뤄졌다는 거죠. 왜? 교육과정의 중요한 부분은 다 여기 밀집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 전개는 별로 안 다뤄졌다 이거예요. 중요하고 이렇게 계속 다뤄졌잖아요. 이렇게 계속 다뤄졌어요. 중요하고. 그다음에 실제 개발 과정에 있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다 잘 보시면 학습 과정 요거만 빼면 딱 타일러의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 따른 내용들이에요. 그 정도로 타일러의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바이블이라고 해요. 그래서 계속 다뤄지는 거예요. 바이블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교육과정의 이 의미를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읽어는 둬야 되는데, 그 목적을 위해 학교 교사가 계획 아래 이루어지는 학생의 학습 내용과 경험의 총체니까 경험, 학습 내용, 그다음에 총체 이런 것들을 포괄적인 반영을 하고 있죠. 교육 과정의 정의가. 이런 각각의 교육 과목, 그다음에 교수 요목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기존의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이었다면, 학생 지도의 경험, 바로 직업 교육을 하는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추구하는 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학습 결과로 바라보는 게 바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 수학, 과학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잘할 것인가라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의도한 학습 결과라는 개념으로 발전해 왔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아가서 인간 중심 교육 과정에 와서는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한 체험과 반성의 과정. 즉 학교에서 실수를 해보라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 실수를 하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니 면책이 될 때 실수를 해볼 수 있고 시행착오를 거치라라는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이 갖고 있는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이 직접 가보면 실상은 교육 계획으로 받아들이신다. 왜? 학기 초에 가면 수업 계획서 작성해 주세요. 학급 운영 계획서 작성해 주세요. 교육과정 편성 계획서 교육청에다 내주세요. 라는 것들 때문에 행정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서 속 또는 문서 밖의 교육 계획이 교육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기가 쉽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는 1년의 수행을 과업이다 라고 이해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정도를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식적 교육 과정, 잠재적 교육 과정, 그 다음에 영교육 과정으로 나눠서 살펴보는데요.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교과목이 바로 공식적 교육 과정입니다. 교육 계획을 세울 때는 교과목을 어떻게 편성해서 수업 시수를 어떻게 하고 주에 몇 시간씩 가르치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들이 바로 교육 과정의 계획에 해당돼요. 교육 과정 운영 계획서가 돼요. 근데 실상은 그런 거 말고도 선생님들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는 담임으로서 생활지도를 하게 되는데, 생활지도와 상담을 하게 되는데 바로 잠재적 교육과정에 해당된다. 잠재적 교육과정이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공식적 교육과정에 교과목만 있다라면 학교와 집에서 그냥 교육과정 따라서 그냥 공부하는 애들하고 차이가 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학교에 모여 있기 때문에 군집성, 그다음에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고 하는 것들과 같은 상찬에 의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하면서 발생하는 교육 효과가 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잠재적 교육 과정이 갖고 있는 효과라는 거죠. 또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예의를 갖추고 하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학교라는 위계와 학칙을 따라야 된다는 권력관계에 순응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와 함께 부정적인 요소도 같이 배우는 것이 바로 잠재적 교육과정이 갖고 있는 의미이다. 이렇게 공식적 교육과정이나 잠재적 교육과정에서 다뤄지지 않는 빠진 부분이 바로 영교육과정에 해당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체육 시간에 배구를 가르치면 다른 아이스하키라든가 아니면 피겨 스케이팅 같은 경우는 체육 시간에 다뤄지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영교육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구나 농구를 다뤘기 때문에 시간상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되는 대안적인 부분이 영교육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학 기자를 할 때는 기존의 공식적 교육 과정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요소들, 바로 영교육 과정을 검토해서 영교육 과정 안에서 엄선을 해서 가르치는 것들을 계획을 해보자라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식적 교육 과정은 주로 선생님의 가르치는 능력에 기대어서 지식을 전달하는 것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이 내용을 안 본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가르쳐야 될 내용이 문제 있는 내용, 잘못된 내용을 가르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직한 내용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지식 중심이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지났다. 그러면 그 지식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가 없죠. 암기했던 내용들이 다 날아갔겠죠. 그래서 한 일시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사의 지식 전달하는 사람이니 교사의 전달 능력에 따라서 효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잠재적 교육과 재정의 경우는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주로 어떤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생하는 요소다 보니 학교 문화, 풍토, 또래들 간의 관계 같은 것들이 바로 잠재적 교육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교사가 학생들을 얼마나 인간적으로 대하고 케어를 할 수 있느냐가 바로 잠재적 교육 과정을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라는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때로는 학교라는 위계, 그 다음에 폭력, 왕따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개별 학생을 대할 때 항상 그 언행을 조심하셔야 되고, 또 선생님이 감동과 감화를 준 내용들은 학생 일생일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반복적이고 항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잠재적 교육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선생님들한테 각 학교마다 미친 개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시다. 대신 저분의 말씀은 내가 아직까지도 나의 일생의 일대에 내가 교사가 되는데 정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 감화를 받은 선생님들이 계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미친 개로 남고 싶냐, 아니면 존경할 만한 스승으로 남고 싶냐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런 교육 과정의 유형 안에서 보면 교과목이라는 내용에서 보면 바로 이렇게 물리, 화학, 생물, 지학처럼 각각 개별 과목으로 딱딱 개통선을 학습 개통을 유지하고 있고 지식의 관련 지식 단위로만 모아놓은 것들이 바로 분과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딱딱 관련된 것만 나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한 효율성과 평가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교과중심 교육 과정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너무 세분되어 있을 때는 선생님들을 다 구하기도 어렵고,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여러 명을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상관형, 즉 전체성은 유지를 하되 관련된 것들을 묶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화학과 생물은 포도당의 그 광합성 과정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연관성이 높죠. 반면 물리하고 지학하고의 연관성이 높고요. 역사와 경제는 연관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가르쳐서 어떤 지식의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 바로 상관형이라면, 융합형은 이렇게 독자적인 성격 자체가 허물어져 가지고 별도의 생화와 별도의 학문이죠.
생물하고도 다르고 화학하고도 다른 별도 학문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융합형 교육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역형은 아예 경계를 다 허물고 아주 느슨하게 통합하는 건데요.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게 통합과학, 통합사회지 않습니까? 인문학은 문학, 사학, 문학, 역사학, 철학이 결합된 형태가 인문학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계를 허물고 느슨하게 돼 있으면 교사와 학생에게 선택권이 부여가 되는 거죠. 그만큼 이런 수업을 해보자, 뭐 저런 수업을 해보자와 같은 정해진 틀에 맞춰서 하는 수업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자율성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수업이 바로 광역형이다. 이런 것들을 주로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활동 중심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맞춰서 갖고 있는 나눈 건데요. 경계가 그래서 없습니다. 학생들은 놀이 안에다가 관련된 교육을 담으면 돼요. 폭넓은 활동 영역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활동 중심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활동을 한 다음은 수업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라서 참여를 강조하는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동중심 교육과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놀이교육이죠. 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놀이교육. 이런 것들이 바로 아동중심, 활동중심 교육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험중심 교육과정은 우리가 경험중심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직업교육하는 거죠. 농부 내지는 뭐 목공을 배우고 아니면 기계공이 되기 위한 직업교육을 하는 것들이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낭만적, 급진적이라는 얘기는 이게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학교 와서 학생들이 관심 있는 것 중심으로 배우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그래 오늘은 뭐 배울까 하고 한마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오늘 이거 해요 라고 합의를 하게 되면 그래 그거 하자 라고 가르치는 형태가 낭만적 급진적이라고 인 활동 중심의 교육, 낭만적 급진적 중심의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 중심 교육과정은 활동을 통해서 자아실현의 방안을 찾는 거죠. 자아실현의 실존주의 교육을 통해서 자아실현의 방안을, 스스로의 삶의 방향을 찾는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대안학교 가면 특히 텃밭 가꾸기를 많이 해요. 그럼 텃밭 가꾸는 게 직업을 위해서냐? 아니라는 거죠. 직업은 각자 알아서 가는 거고 텃밭을 가꾸는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가 삶의 의미, 삶의 과정,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생명이라는 것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중심 교육과정에서 주로 하는 내용이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협동학습이 발전하면서 나온 것들은 바로 문제중심의 학습과정이죠. 구성주의 교수 이론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상황학습 이론. 무슨 얘기냐? 지식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 부여를 하게 되면 그 상황에 처해서 지식을 활용했을 때 활용하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잘 배울 수 있고 항구적으로 남을 수 있는 지식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게 상황학습 이론이지 않습니까? 바로 문제를 내자는 거죠. 어떤 문제? 생활에 필요한 문제 또는 사회 문제를 내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연구, 그다음에 조사를 통해서 대안들을 도출해내고 그 실천 가능한 대안들을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배우도록 하자라는 게 바로 문제중심 학습 교육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액교육과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학생들에게 과학사를 가르치는데 관련된 실험이 나올 때마다 실험실 실험도 하고 내지는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나온다? 그러면 과학관 가서 체험학습도 하고 와 같이 여러 관련된 교육을 하나의 줄거리를 놓고 엮는 형태가 바로 중액교육과정이다. 그래서 특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중액교육과정의 경우는 자유학기제 편성을 할 때 아마 이런 흐름들을 가져가시면 바람직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사례로 말씀드렸던 건 어느 초등학교에서 박원선 선생님의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라는 소설 읽기를 하면서 관련된 토론도 하고 사생대회도 가고 그다음에 싱화가에 대한 조사도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배우는 활동을 통해서 중해교육과정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교과주신 교육과정, 경험주신 교육과정, 학문주신 교육과정, 인간주신 교육과정의 성격이죠. 이 이후에 80년대가 복고주의인데 바로 이거를 통합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90년대에 이르면 이게 구성주의, 바로 협동학습을 추구하는 구성주의로 나아가게 되죠. 이게 바로 미국 기반의 시대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29년에 블랙 먼데이가 되면서 얘가 대공황이 왔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직업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가르쳤던 거와 달리 직업교육 중심의 교육과정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경험중심 교육과정입니다. 경험중심 교육과정을 했다가 1957년에 스푸트니크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 패권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소련보다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뒤져 있다는 사실들을 느끼고 난리가 났던 게 스푸트니크호였고, 이후에 케네디가 달나라에 창조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부터 싹 바꿔 해서 나온 게 바로 학문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말이 좋아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지 수학 과학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후에 1970년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면서 바로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 형성이 됐던 거였죠. 즉 절대 진리라는 건 의미가 없고 사람마다, 상황마다, 시대마다 다른 상대 진리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흥미, 개성, 각각이 추구하는 진리를 인정을 하자라는 게 바로 인간중심 교육과정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월남전, 베트남전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성격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 읽으려고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특정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중심 교육과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이냐? 그리스의 스파르타에서 가르쳤던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호메로스 서사시를 통해서 읽고 쓰기를 가르쳤다는 거죠. 역사와. 그런 것들을 가르칠 때 하는 방식을 보면 선생님이 학생에게 가르칩니다. 발이 빠른 아킬레스는 어찌 외치고. 자, 외우세요. 이거는 이런 의미예요. 라는 거 하고 학생들은 그거를 막 외우는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교과중심 교육과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즉 교사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교사 알고 있는 체계적인 지식에 대해서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내용 면에서 본다라면 서사시라는 걸로 딱 명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분과형이에요. 논리적 배열 중심에 딱 개별 그 분야만 가르치는 거예요. 아주 세분된 분야. 그것이 바로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호메로스 서시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인데 그 안에는 읽고 쓰기 그 다음에 역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기초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3R Read, Write, Arithmetic 바로 읽고 쓰기 계산하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지식을 가르치는 게 기초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업은 교사가 자기가 외우고 있는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암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니 강의법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강의법을 중심으로 쓰면서 가장 큰 장점은 체계적이고 간명하고 알기 쉽다. 즉 수업의 경직성이 높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습니까? 바로 호메로스 서시와 같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죠. 또한 암기 여부를 가지고 측정을 하면 됐기 때문에 평가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학생들한테 묻는 거죠. 첫 구절 외워봐. 못 외워? 넌 실패. 두 번째 구절 외워봐. 외워? 넌 성공.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호메로스 서사시를 열심히 외워본들 써먹을 데가 없는 거죠.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삶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에 동떨어진 교육을 하게 되고요. 호메로스 서사시라는 거는 그리스 역사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서 극히 일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편적인 지식, 일리어드와 오디세이라는 것만 있으니 굉장히 단편적인 지식만을 주입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되게 싫어했겠죠. 안 하고 싶어 했겠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였겠죠. 그래서 수동적인 학습 태도와 비판적 창의력을 키우기 어렵다라는 그 맹점을 갖고 있습니다. 즉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는 하고 읊은 다음에 선생님이 이거는 이런 뜻이야 라고 해석을 해주면 학생들은 그대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비판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방식이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험중심 교육과정이 갖고 있는 것들은 이러한 한계점들, 바로 생활에 동떨어지고 단편적인 지식 주입이고 교육받은 내용이 별로 써먹을 데가 없고 라는 것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공황 이후에 직업교육 중심으로 가자라고 했던 거였고, 그래서 미국의 1930년대로 본다라 타운으로 가서 보면, 카운티로 가서 본다라면 그게 우리로 따지면 읍면이죠. 미국 우리로 따지면 읍면에 해당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냐? 직업교육 중심으로 줬다. 농부가 되기 위한 교육. 그래서 계획된 경험, 생활인 양성, 바로 농부가 되기 위한 교육을 했고, 학교에서는 그런 농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들을, 관련 지식을 모아서 가르쳤죠.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 바라본다라면 바로 생활 경험, 광해 경험 중심이죠. 농업, 밀농사, 집짓기, 그다음에 식탁 만들기와 같은, 목공과 같은 형태의 교육 과정들이 편성이 됐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들은 암기로 배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직접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해결 학습, 프로젝트 학습법을 통해서 밀농사 지으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배우는 문제해결 학습. 그 다음에 집을 지으면서 공동으로 집을 지으면서 배우는 활동을 했던 게 프로젝트 학습을 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그대로 자기가 졸업하고 나갔을 때 직접 적용할 기술들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유도할 수가 있고요.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참여하게 되죠. 대신 단점이 뭐냐?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만을 하다 보니 농사를 짓는데 읽고 쓰기 계산하기가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력저하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학력저하란 미적을 못하더라가 아니에요. 읽고 쓰기, 계산하기와 같은 사칙연산도 잘 못하더라 라는 정도로 기초학력이 낮더라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한 밀을 심을 때는 한두 번 심는 거를 보면 그걸로 충분한데 그거를 일주일 내내 심고 있는 거죠. 밀밭에다. 시간의 경제성을 무시한다라는 가장 큰 한계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스푸트니크 이후에 난리가 나서 과학, 수학 중심으로 배워야 된다라고 바꿨죠. 그래서 달나라에 로켓을 쏘기 위해서 대학교는 어떻게 가르쳐야 돼? 라는 것들을 수준을 정하고 그걸 갖추기 위해서 고등학교는 어떻게 가르쳐야 돼? 그걸 가르쳐야 돼서 위해서는 중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야 돼? 해서 점차 이렇게 정세 숲에서 폭과 깊이가 심화되는 이런 나선형의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학문중심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바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수학과 과학을 가르치는 거였기 때문에 이런 수학과 과학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암기형으로 외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발견학습 탐구 수업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과학의 원리를 발견했던 과정들을 똑같이 겪어보자가 똑같이 따라해보자 라는 거죠. 그러면서 배우자가 바로 학문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과학의 원리를 발견을 했기 때문에 하나를 배우면 확장이 쉽죠. F는 MA를 알면 자전거가 움직이는 원리, 자동차가 움직이는 원리, 로켓이 움직이는 원리뿐만 아니라 별이 움직이는 원리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은 학습 전이가 된다는 것과 과학자가 발견했던 걸, 위대한 과학자들이 발견했던 것을 똑같이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내적 동기 유발이 가능하죠. 그런 그 고등 정신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대신 단점이 개별 학문을 강조하다 보니까 물리, 화학, 생물 지역으로 딱딱딱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가 단절이 되고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H2O가 물이라는 사실들을 아는 것들은 누구나 아는데 어디다 써먹냐 이거죠. 써먹을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응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학 과학 중심이기 때문에 사회 문제에 무관심했다라는 것들이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요? 그러면 나중에 대학교 가서 공부할 때 써라는 얘기밖에는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왜 사회에서 이런 문제는 안 다뤄요? 그거는 고등학교에서 다룰 게 아니라 대학교에서 알아서 너희들이 하면 돼 라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바로 사회 문제에 무관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문주식 교육과정으로 하게 되면 잘하는 애들은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대신 관심이 없는 애들은 아예 낙오가 되는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죠. 관심 없는 내용들을 하려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7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타나면서 과학 지식이라는 절대 진리라는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사실들이 밝혀졌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뭐냐? 애들이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게 학교 다닐 때 해야지. 그거 언제 하냐 이거죠. 그래서 자아 실현에 도움이 되는 교육. 그다음에 아동의 모든 경험. 자아 실현을 위해서라면 어떤 경험이든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도 흥미있는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지식 중심의 교육에서 지, 덕, 체의 전인 교육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지식 중심의 교육을 6시간씩 하루에 했으면, 평균 6시간씩 했으면, 인간주의 교과정에서는 덕과 체를 그 안에 넣어야 됐기 때문에 지식에 대한 교육이 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학습 성과를, 교육 성과를 내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웠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과정의 내용으로 본다면 그 교사와의 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 스스로가 삶의 방향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존적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수업 방법에서는 성장과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나중에 구성주의 교육과정으로 이어지게 되면 바로 협동학습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90년대 구성주의 교육과정 오게 되면 협동학습으로 발전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장점은 학생의 스스로의 삶의 방향을 추구하도록 하기 때문에 전인 교육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학생 개별의 흥미를 받아들여주고 학생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기 때문에 개별 성장과 자아 실현의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성과를 내기 어렵고요. 이런 학교들은 대개 시골 외딴 지역의 기숙학교로 다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들도 다 주중에는 다 학교에 살아야 되고 기숙사에 살아야 되고 사감도 같이 하면서 해야 되니 투철한 교육관은 있지 않고서는 주중에는 가족을 포기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만하지가 않다. 그다음에 행정 조건을 정비를 다 해야 되는 것들이 한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급식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그 학교에서 점심시간 급식 하나 하는 것도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은데, 전원 기숙사에 전원 삼시세끼 식사를 하는 조건을 갖춘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교육과정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스펜서가 학생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중심으로 일단 생명을 유지하는 거, 생명 유지에 도움이 되는 지식들을, 그다음에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식들을 중심으로 체계를 잡아야 된다라고 했던 게 스펜서가 얘기한 교육론 지덕체였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교과서를 만들자는 얘기가 처음 나온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있는 책 갖다가 그냥 가르치자였다면 1860년대 스펜서가 나오면서 교과서를 따로 만들어야 되겠구나라는 얘기가 처음 나온 거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듀이가 진보주의라는 걸 통해서 학생의 흥미를 중심으로 해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게
대히트를 쳤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실험학교를 통해서 자신의 철학을 구현을 해서 성과를 냈다라는 거죠. 이후에 이런 그 듀이가 1890년대에 진보주의를 냈는데 이러한 진보주의 철학이 교육 철학자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된 거는 1920년대입니다. 미국의 교육 철학자들에게 널리 퍼지는데, 즉 거의 한 30년 가까이를 걸려서 책을 처음 낸 순간부터, 책을 낸 1896년부터 1920년대에 이를 때까지 그제서야 대히트를 쳤어요. 진보주의가. 그렇게 됐고 1920년대에 대히트를 치면서 1930년대에 경험주식 교육과정으로 아예 받아들인 거죠. 교육부에서 채택을 한 건 1930년대예요. 교육 철학자들한테 인기를 끈 건 1920년대고. 그래서 이런 시차가 발생을 한다. 원저자가 만드는 시기, 근데 그게 철학자들 사이에 인기를 끄는 시기, 인기를 끈 다음에 제도화돼서 반영되는 시기가 차이가 나고, 그래서 1930년대 경험주식 교육과정으로 미국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루너가 학문주식 교육과정은 스푸트니크 쇼크 이후에 국가적인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아예 교육을 싹바꿔를 했지 않습니까? 짧은 기간 안에. 그래서 이렇게 학문주식 교육과정이 나오면서 기존의 교육과정을 한번 뒤집었기 때문에 싹 바꿔서 뒤집었잖아요. 그래서 개념을 새로 잡았다라고 해서 개념 경험주의라고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되게 학문주식 교육과정이다. 엄밀하게는 이렇게 무자들이 잘라지진 않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교육과정 학을 할 게 아니라서 이렇게만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중심 교육과정이 강조했던 점은 뭐냐면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했더니 과학의 원리 중심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인간이 소외되더라는 거예요. 교사와 학생이 교육의 주체인데 과학 중심이다 보니까 교수들이 교육과정만 만들고 교사들은 그냥 그대로 갖다가 가르치는 지식 전달만 하고 학생들은 관심 없는 내용 배우고 하다 보니까 소외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교육이 가장 중심이 되는 교사와 학생이 소외되는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인간에 대한 소외를 해결해야 된다. 바로 학생 중심, 교사 중심의 교육으로 이행해 와야겠다. 이게 바로 파이나가 얘기한 재개념주의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인간중심 교육과정이 나타나면서 이때 교육과정 개발 모형으로 나온 사람이 바로 아인즈너입니다. 아인즈너가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아이즈너죠. 아인즈너가 아니라 아이즈너죠. 아이즈너의 인간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 이때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후에 80년대 들어와서 인간중심 교육과정을 했더니 너무 성과가 안 난다. 교육 성과가 너무 없다. 안 되겠다. 가르칠 과목들은 애들이 싫어하더라도 꼭 가르쳐야 되는 과목은 가르치고 나머지 과목은 인간중심 교육과정에 따라서 자아실현 추구하자. 그래서 복고주의가 나왔는데 복고주의에서 강조했던 과목은 이게 미국 얘기죠. 영어. 우리로 따지면 국어죠. 수학, 과학, 사회, 컴퓨터는 제대로 가르치고 나머지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것들은 자아실현하자고 라는 형태. 바로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 과목은 필수 과목이죠. 나머지 과목은 선택 과목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선택 과목으로.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바의 본질에서 많이 다르지가 않죠. 필수 과목, 공통 과목은 두고 나머지는 선택 과목으로 두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기초교육 강화운동의 파이데이아 제안에서 얘기한 5과목은 이겁니다. 특이한 점은 컴퓨터가 들어가 있어요. 언어, 수학, 과학, 사회는 알겠는데 컴퓨터가 왜 들어가 있을까? 1970년대에 애플 컴퓨터가 나왔고요. 80년대에 IBM 컴퓨터가 PC가 나와서 그게 싼 값에 PC를 보급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은 컴퓨터가 갖고 있는 위력을 알았기 때문에 교육에다 컴퓨터는 필수로 가르쳐야겠다. 앞으로의 대세다라는 것들을 반영을 했던 거죠. 90년대 가면 인터넷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들어간 겁니다. 지금 우리도 소프트웨어 교육, 코딩 교육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가져왔다라는 것까지를 이해를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타일러의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부터 개발 모형의 흐름을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분 정도 쉬시겠습니다.